입주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최소 6천, 7천에서 많으면 한 1억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사례들이 지금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일시불로 공사비를 주면 내가 얼마를 할인해 주겠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면 최근에는 인테리어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이라든가 직당이라든가 대형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플랫폼들에 인테리어 업체가 등록해가지고 일반 고객들을 소개받는 구조인데 여기에서 사기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저가로 공사 견적서를 줘가지고 계약을 수주한 다음에 공사비를 먼저 받고 잠적해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공사가 시작한 상태에서 성금을 주면 할인을 더 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고는 공사를 스톱을 시킵니다. 잠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피해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업체가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거의 10개, 15개 정도의 현장을 스톱을 시켜가지고 좀 사기를 치는 이런 내용들을 요즘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초공사만 공사를 해놓고 현장을 스톱시키기도 하고요.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잠적을 한 게 아니라 연락을 받게 되면 이게 상황이 애매한 거예요.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현장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으니까 좀 양해해달라, 뭐 지체 보상금 내가 물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사기가 아니라 민사가 되는 거죠. 손해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유형들이 여러 군데서 만약에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피해자는 발생하고 그 사람들은 입주도 못하고 현장은 지연되거나 스톱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형사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평대 토탈 공사인 경우는 최소 6천, 7천에서 많으면 한 1억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성격에 따라 많이 틀리겠지만 대부분 이런 현장들은 기본 현장, 저가 현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싸게 하려고 소비자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업체와의 접촉이라든가 그 계약들이 많이 성사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정상적인 업체라면 일단 법적으로 인테리어 관련된 실내 건축 면허가 있어야 되고 건축건설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계약서 안에는 상세한 내역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또 계약서에는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불하는 날짜,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로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는 개인 사업자를 내더라도 인테리어 건설업을 하려면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이런 문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1,500만 원 이상이 되면 실내 건축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표시가 안 나게끔 사업자 등록을 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인테리어 건설업이 아니라 다른 업체와 종목을 넣어가지고 교묘하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요거를 이용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공사 과정별로 뭔가 불명확한 견적서 내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사기 유형이라든가 서로 간에 어떤 오류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샤시 공사 같은 경우에 샤시 공사 일식으로 1,000만 원 이렇게 그냥 견적서에 적혀 있다 보면은 이 샤시의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틀려질 수가 있잖아요. 옵션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얘기했던 알고 있던 내용과 이 업체가 시공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사기라고 할 수 있는 유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정보가 부정확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유형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내가 당연히 해주는 거죠. 이거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견적서에도 계약서에도 뭔가 자세하게 명기는 안 돼 있는데 설계 도면도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주는 거예요 하면은 그거 당연하죠. 그거 당연히 다 해주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뭔가 세밀하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못 믿으면 그거 공사 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제일 큰 분쟁은 계약 내용이라든가 설계가 부실해서 생기는 그런 분쟁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상담하는 과정이나 시간들이 여러 차례고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면 고객이 얘기한 내용과 업체가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 표기들이 부정확하면 아무래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는 공사를 하는 당사자, 업체에 있는 실장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이너들이 경험이 많이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견적서를 쓰고 상담을 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면은 그 당사자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을 진행하면서 불가피한 추가 공사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고객은 상담을 할 때는 못 느낍니다. 현장이 진행돼야 그때부터 느끼게 되고 하나씩 추가되는 공사들이 막 생기면서 이거 잘못됐구나 그때서야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나쁜 거예요. 의도적인 추가 공사는 더 나쁜 건데 처음부터 계약만 염두에 두고 나중에 늘어날 내용들을 숨겨놓고 기본 공사만 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나서 담당 디자이너들이나 직원들한테 야 여기는 업셀링을 해서 더 공사 금액을 더 늘려야 돼 이렇게 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하려면 사전에 설계 도면들을 좀 자세하게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견적 내용들이 꼭 수반되어야 됩니다. 일단 사무실에 찾아가 봐야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사무실에 찾아가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부득부득 그럴 필요 없고요. 제가 자재 샘플 들고 가겠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고객님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강하게 얘기한다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사무실에 찾아갔더라도 그 사무실의 분위기나 그 사무실에 있는 어떤 직원 구성이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사기 사례들은 사무실도 뭔가 좀 제대로 있고 뭔가 같이 3D 상담도 해주고 이러면서도 아까 같이 공사를 시작해놓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요즘은 법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내 건축 공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 면허가 있어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가 있게끔 법적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무실에 찾아가서 실제로 완성된 공사 내용만 보지 마시고요. 마음에 드는 공사 내용이 있으면 그 공사 내용의 진행 과정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공사 과정에 대한 내용들도 좀 보여달라고 해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자신 있게 오히려 보여주겠죠. 뭔가 그 내용들이 좀 부실하거나 또는 내가 직접 공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맡겨가지고 그냥 공사가 진행됐거나 하면 내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중간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화를 내거나 이런 것까지 다 보여달라고 하냐고 못 믿으면 그냥 공사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면 그 회사 대표의 업력이라든가 과거 이력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철저하게 좀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가 너무 경험이 없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좀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자칫 공사 금액을 적게 줬을 때 거기에만 너무 치우쳐서 내가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이 금액만 보고 계약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그 이력, 내역, 그 사람의 어떤 경험치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공사비 지급 날짜들 있잖아요. 이 날짜들을 당겨서 먼저 달라고 했을 때 이거를 먼저 주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특히 일시불로 공사비를 주면 내가 얼마를 할인해 주겠다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 믿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정확한 공사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될 것이고요. 공사비가 지급돼야 되는 어떤 시기가 정확하게 명기가 돼야 됩니다.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자 보수 기간이라든가 또는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가급적이면 특약서
특약사항 같은 것들을 따로 좀 명기를 하거나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약이 뭐냐 하면 특수한 경우에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하는 세세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믿다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놓치기 쉬운데요. 특수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특약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서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거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변수들도 좀 많고요. 요즘 강화된 법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에는 요거는 어떻게 하겠다. 또 이런 어떤 상황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서로 공정별로 좀 번씩 확인을 해보고 그런 내용들을 특약으로 좀 명기를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피해들을 좀 많이 좀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견적서에는 당연히 중요한 게 세부 내역입니다. 욕실 한 칸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욕실 하나에도 들어가는 구성 아이템들이 10몇 가지가 넘어요. 양변기, 세면기, 세면대, 액세서리, 천정제, 환풍기 너무 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 아이템들 하나하나가 명기되어 있어야 되고 목공사 같은 경우도 그냥 목공사가 뭐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부위의 목공사는 얼마고 어느 부위의 목공사는 얼마고 어느 부위의 목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내용들이 견적서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공사가 일단 시작되기로 했으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정표를 받으세요. 공사 일정에 대한 계획표죠. 이거를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물론 요거는 예정 공정표입니다. 약간의 앞뒤가 바뀌는 내용도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현저하게 오늘 끝나야 되는 공사가 안 끝나거나 뭔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 공정표를 미리 받아 놓으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매 공정마다 일어나고 있는 내 현장에 진행되고 있는 사진 같은 이런 자료들을 받으세요. 카톡방을 같이 만들어 놓고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받고 공유를 하면 내가 받아놨던 예정 공정표, 내가 받아놨던 설계 도면, 그리고 견적서 이런 거를 빗대 가지고 같이 확인을 해 나가는 겁니다. 주거 인테리어는 공사 기간이 짧다 보니까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만 잘 하시면 절대로 사기 당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현장 진행 상황은 내가 같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저하게 어떤 일을 벌리기 위해서 기망을 했다거나 또는 어떤 일을 벌려놓고 그냥 아예 모르쇠로 처신을 하면 이게 형사적으로 사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요즘 일어난 일들을 들어보면은 이게 좀 애매합니다. 공사 현장을 지연시켜 버리는 거죠. 또는 공사 현장을 스톱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연락은 또 받아요. 이러면 사기죄가 안 돼요. 참 애매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기망행위를 한 건지 정말 사기를 벌이려고 한 건지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는 거죠. 먼저 돈을 주고 나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하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빨리 그 사람한테 언제까지 이 현장이 예정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미리 예고들을 빨리 하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래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경찰서를 찾아간다거나 내가 그러면은 너 이 현장에서 손을 떼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붙여가지고 빨리 공사를 그럼 진행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건지 빨리 얘기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의도적인 내용이면 업체는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입주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안게 되는 실제 이런 사례들이 지금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다면 바로 경찰서로 찾아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된 내용이 있고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돼. 이러면 경찰서에 가서 그쪽의 신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경찰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입주일은 정해져 있고 피해가 불가피한데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사가 끝나고도 부실공사라고 이제 밝혀지는 내용들은 보통 이제 입주해서 살면서 많이 느끼게 돼요. 기초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도배나 이런 마감 공사는 너무 눈에 잘 보이니까 뭐 조금만 잘못돼도 바로 뭔가 이 내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만 뭔가 숨어져 있는 공사들 있잖아요. 단열 공사라든가 확장 공사라든가 난방 배관 설비 공사, 방수 공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죠. 살면서 느껴지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일단은 계약서에 있는 하자 보증 기간이라든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사전에 계약 전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에 있는 하자 보증 기간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업체가 뭐 하자 보수를 거부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자 이행 정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발행 받아 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싸다고 덥석무는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견적서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공사 계약 총액만 봅니다. 그러면 결국 그 공사가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고 업셀링을 당한다거나 또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견적을 비교를 할 때는요, 상세한 견적을 내어준 업체들의 견적서들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해당 업체들이 같은 조건인지도 봐야 됩니다. 한 회사는 개인 업체고 한 업체는 건설법인입니다. 이 두 개의 업체가 같은 현장의 견적서를 줬을 때 이 내용이 똑같을 수가 없죠. 이 건설법인은 현재 현행법에 대한 법적 자격을 갖추고 정상적인 공사들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 개인 업체는 실제로 정상적인 법적 기준을 갖추지 않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이 두 개의 견적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계약서, 견적서 안에 있는 상세 내용들이 부실한 업체의 견적과 상세한 업체의 내용을 두 개를 견주어서 보면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은 조건으로 좀 맞춰보고 비교해보고 확인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이런 인테리어 공사 계획을 잡을 때 업체 견적을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아봐라. 그래야 좋은 업체, 좋은 견적 내용을 뭐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죠, 주변에서. 근데 이런 내용들을 무작정 공사 금액에 대한 총액만 보고 결정하는 식으로 비교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함정에 빠져요. 무조건 많이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견적 받아보는 그 업체의 시공 능력,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견줘보시고 비슷한 어떤 레벨, 비슷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견적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야 좀 더 정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설계입니다. 제대로 된 설계를 제공해주고 공사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그런 게 없이 진행되는지도 한 번쯤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